세계 미스터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트레인지 앤 솔브드의 해결된 사건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2010년 11월 이탈리아에서 야라 감비라지오라는 어린 소녀가 갑자기 실종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정교한 첨단 과학 수사를 통해 미해결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사관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라 감비라지오는 1997년 5월 21일에 태어났습니다. 체조 소녀를 꿈꾸던 13세의 소녀 야라는 보나테 소프라라는 작은 마을에서 가족과 살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에서 북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 이 마을이 있었으며 약 8,000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야라의 아버지 풀비아는 건축가였으며 그녀의 어머니 마우라는 인근 마을의 교사였습니다. 그녀에게는 15살의 언니와 10살 미만의 두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2010년 11월 26일 금요일, 야라는 오후 5시 15분에 체육관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이 체육관은 집에서 700m 정도 떨어져 있었으며 그녀는 다가오는 일요일에 있을 리듬 체조 공연을 위해 체육 강사에게 공연 음악을 전해주러 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후 7시가 되도록 야라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걱정되자 7시 30분쯤 야라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가 시작됩니다. 수사 책임자인 레티지아 루게리는 주 경찰과 헌병대를 파견하여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야라의 체육 강사는 그녀가 체육관에 온 것을 확인했으며 가벼운 운동을 한 후 그날 저녁 체육관을 떠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야라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는 오후 6시 44분으로 다음 주 일요일 아침 8시에 체조 공연을 위해 만나자고 대화를 나눈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종 전 그녀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 외에도 목격자들을 통해 야라가 체육관 밖에 있는 빨간색 차량 옆에 서서 두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빨간색 차량을 탄 두 남자에 대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수색견 또한 동원하여 야라의 집과 정반대 방향으로 향했다는 것을 추적해냅니다. 수색견은 마펠로라라는 작은 마을까지 그녀의 경로를 추적해냈으며 실종된 그날 저녁 6시 49분 야라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혔던 곳 역시 마펠로였습니다. 수사 책임자인 루게리는 한 가족을 조사했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 후 루게리는 그 지역에 있는 수백 대의 휴대전화를 도청했으며 그날 마을을 지나간 약 15,000대의 휴대전화도 추적했습니다. 추적한 휴대전화 중 모하메드 피클이라는 이름의 모로코 남성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청을 통해 그는 하나님 용서하세요. 저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던 것으로 해석되어졌습니다. 그는 그날 마펠로의 한 건설 회사에 다니고 있었으며 수사관들이 그를 찾았을 때 그는 이미 모로코로 돌아가는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12월 4일 이탈리아 당국은 배의 운항을 중단시켜 피크리를 체포합니다. 그의 차량 수색을 통해 혈흔이 있는 매트리스를 발견했지만 공교롭게도 도청한 그의 말이 잘못 번역되어 매트리스에 묻은 혈흔은 조사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집니다. 피크리는 야라의 실종과 관련이 없어 혐의에서 벗어납니다. 야라가 실종된 지 3개월 후인 2011년 2월 26일 한 중년 남성이 보나테 소프라에서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치그놀드 아이솔라라는 작은 마을에서 무선 조종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선 비행기를 착륙시킨 후에 주우러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비행기 아래에 있는 신발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신발과 함께 한 시신 한 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유해가 야라일 것이라 추정한 그는 재빨리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 책임자인 루게리가 범죄 현장에 바로 도착해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야라의 시신이 많이 부패한 것으로 보였지만 그녀가 집을 나갈 때 입었던 옷은 그대로 입은 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이팟, 집 열쇠, 휴대전화의 배터리 및 심카드도 그녀의 근처에서 발견되었지만 휴대전화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검을 진행하면서 그녀의 호흡기관에 극미량의 석회를 발견했으며 그녀의 옷에는 밧줄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특수식물 섬유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국은 용의자가 건설업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야라에게서 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속옷 브래지어의 후크가 풀어져 있었으며 머리에 난 큰 상처는 뾰족한 물체로 여러 번 가격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또한 가격당한 상태에서 버려졌고 추위에 노출되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사인은 저체온증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범인에게 필사적으로 저항하다가 생긴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 한 DNA가 그녀의 옷에서 발견됩니다. 그 후 수사관들은 DNA 프로파일을 만들어 신원불명 1이라는 한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았습니다. 그 후 당국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DNA 샘플을 채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우선 야라의 가족, 학교 친구들, 그리고 체육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DNA 샘플 채취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실종 당일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모두 수집했고 그들을 추적하여 DNA 샘플을 채취합니다. 몇 달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용의자를 찾아낼 수 없게 됩니다. 2011년 5월까지 DNA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자가 없었고 야라의 장례식이 열리게 됩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이탈리아 대통령도 대형 스크린을 통해 조의를 표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야라의 시신이 발견된 곳 근처의 나이트클럽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들은 야라의 시신을 유기한 용의자가 그 지역에 익숙했을 것이며 나이트클럽의 일원일 것이라 보았습니다. 또한 그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더욱 빠르게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다미아노 게리논이라는 남성이 용의자 DNA 프로파일과 매우 근접하게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다미아노는 야라가 실종된 날 남미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혐의를 벗게 됩니다. 수사관들은 용의자의 프로파일과 근접했기 때문에 다미아노와 비슷한 DNA를 가진 가족 중 하나일 거라 보고 그의 가계도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다미아노의 어머니인 오로라 잔니가 10년간 야라의 집 가정부로 일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가정부 일을 몇 년 전 그만두긴 했지만 야라의 가족과는 연락을 꾸준히 하며 지낼 정도로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화통화와 일상 또한 조사되었는데 다미아노와 그의 어머니 오로라는 야라의 실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기묘한 우연의 일치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다미아노의 가계도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신원불명 1이라는 유력한 용의자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경찰이 다미아노의 가족을 계속 수색하던 중 다미아노에게 1999년에 사망한 주세페 게리논이라는 삼촌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011년 9월 수사관들은 주세페의 미망인인 로라에게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예상치 않은 행운을 잡게 됩니다. 그곳에서 수사관들은 주세페가 수년 전 우편을 붙이기 위해 침을 바른 2장의 우표를 발견합니다. 한 우표는 운전면허증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그가 가족에게 보내려던 엽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우표들의 DNA를 검사한 결과 주세페는 신원불명 1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주세페와 로라 사이에는 딸 하나에 아들 둘로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남성이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그들의 아들인 피에르 파울로와 디에고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DNA 프로파일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이 낳은 아들들 또한 DNA 프로파일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신원불명 1이라는 용의자가 주세페의 아들이라고 검사 결과 밝혀졌기 때문에 당국은 주세페의 사생아가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 가설은 이탈리아 당국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와도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수사관들은 이제 30-40년 전에 주세페와 바람을 피웠던 중년 여성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3년 3월 완벽한 DNA 프로파일을 수집하기 위해 주세페의 유해를 발굴하게 됩니다. 2013년 말 수사 책임자인 루게리는 그 지역의 작은 마을 주민들과 친분이 두터운 조반니 모세리노라는 형사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리노는 주세페가 1960년부터 1970년대까지 버스 운전사였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는 주세페의 동료 버스 운전자들에게 그에 대해 물어보았고, 모세리노는 익명의 운전자로부터 주세페가 수십 년 전 에스터 아르주피라는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에스터는 1966년 당시 19세로 주세페의 이웃이었습니다. 에스터의 DNA 검사가 이미 이전에 이루어졌지만 잘못된 DNA 프로파일과 비교되어 DNA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이 에스터의 DNA를 재검사하도록 요청한 결과 그녀의 DNA 프로파일이 용의자인 신원불명 1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세페와 에스터의 불륜 관계에서 성별이 다른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났으며 이 남자아이의 이름은 마시모 보세티였습니다. 수사관이 찾고 있을 때쯤에는 42세의 건설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으며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2014년 6월 15일 당국은 마시모를 검거하기 위해 마펠로 지역의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한다며 도로를 봉쇄했고, 마시모가 바리게이트 친 도로에 오자 경찰은 마시모의 샘플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기계가 작동하지 않은 척하며 2개의 샘플을 채취합니다. 검사 결과 마침내 그가 용의자인 것으로 밝혀집니다. 마시모가 신원불명 1의 DNA 프로파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틀 후인 6월 16일 마시모는 피해자 야라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2015년 7월 3일 금요일 법정 절차가 시작되었고 마시모는 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어떻게 그의 DNA가 야라의 옷에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마시모의 변호인은 야라의 체육 강사인 실비아 브레나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야라의 재킷 소매에서 체육 강사 실비아의 혈흔 또한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비아가 밤새 우는 모습을 목격한 실비아 선생의 아버지는 그녀가 왜 우는지 이유를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실비아가 조사받을 당시 그녀는 그날 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야라가 실종됐을 당시 실비아는 친오빠와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날 바로 삭제했으며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의심스러운 점은 친오빠와의 메시지를 제외한 다른 메시지는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마시모가 피해자 야라의 집과 체육관을 자주 배회했다고 주장했으며 그의 인터넷 검색 결과 야라의 나이 또래 소녀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휴대전화 또한 야라가 실종된 시각인 오후 5시 45분쯤 휴대전화가 꺼졌다가 다음날 아침 7시 34분에 다시 켜진 기록이 있으며 야라의 옷에서 발견된 섬유 조각도
마시모의 벤에 있는 섬유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7월 1일 금요일, 마시모 보세티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가 요청되었고 2017년 7월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마시모의 최근 항소인 2018년 10월 12일 법원은 마시모에게 종신형을 다시 한번 확정했으며 그는 현재까지 수감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세계 미스테리의 해결 사건인 스트렝지 앤 솔브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